자, 오늘은 여기 페이지가 160페이지에 보시면 표면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포켓 가공에서도 표면 가공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각형을 70, 70짜리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Alt F1 하면 이렇게 그렸거든요. 지금 70, 70의 사각형을 그렸는데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소재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소재 설정.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재료 설정. 여기서 대각 모서리로 한 점을 찍고 한 점을 찍으면 XY 크기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70, 70으로. 높이 값을 20을 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소재가 이렇게 설정이 된 거거든요. 이때는 전체 영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치수 도면 요소도 범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범위가 커지거든요. 이럴 때는 대각선 모서리로 해서 두 포인트를 찍어서 XY 영역을 잡으시고 그 다음 두께만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현장에 작업할 때 이렇게 작업하면 윗면을 한 번은 꼭 쳐주잖아요. 면을 평탄도를 맞추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래서 재료 상단을 1로 잡아보겠습니다. 1로. 재료 상단을 1로 잡으면 소재가 약간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소재가 올라오면 이 올라온 이 값을 제거할 때 이거를 이제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거할 때. 일단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포켓 가공에서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얘를 제거를 하려면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그 다음 영역을 얘로 선택을 하시고, 포켓 가공에서 이제 공구를 그냥 10평으로 해보겠습니다. 10평. 거르기에서, 선택 취소, 평엔드밀만은 선택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10평 더블 클릭해서 가져올게요. 자, 공구 번호는 1번 줘보겠습니다. 자, 절삭 조건에서 보시면은 표준으로 했을 때와 여기 표면으로 했을 때가 차이가 있죠. 우리는 표면으로 하겠습니다. 하시고 일단 손 안 대고 연결 조건에서 1에서부터 0까지 하겠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얘를 모의 가공해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 표면을 한번 쭉 쳐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정사각 하는 건데 뭐 뺄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포켓 가공을 사용을 한 거고요. 경로를 안 보이게 해놓고 여기 표면 가공이라고 따로 있어요. 표면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 표면 가공은 재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냥 대상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즉 재료 설정. 기본적으로 재료 설정으로 되어 있는 대상을 가지고 윗면을 제거할 때 보통 이제 이 표면 가공을 쓰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굳이 선택하지 않고 재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냥 OK만 확인만 누르면 바로 재료 설정 범위가 대상 범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구는 똑같이 이걸로 하고 절삭 조건에서 한 방향으로 되어 있고 완복 다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건 그대로 두고 연결 조건에서 깊이 값만 재료 상단 1로 하고 가공 깊이를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시면 일단 이렇게 제거를 해요. 얘도 모의 가공 해보면 결과는 같아요. 근데 지금 한 방향이나 왕복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해도 윗면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든 일단은 뭐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같은데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기능이 페이싱,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 방법에는 이제 왕복, 한 방향, 원 패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금 본 거는 한 방향 가공이에요. 그리고 하향 절삭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절삭 조건에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형태라고 했는데 한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상향이냐 하향이냐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향 절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향 절삭 형태로 형성이 된 거고요. 상향으로 하면 상향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 마지막 경로 방향을 역방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경로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자, 평면 보기에서 경로를 보면요. 계속 하향절삭으로 가요. 하향절삭으로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서 여기서 한번 갔다가 돌아와요. 이게 돌아온다. 이 돌아오는 경로를 생성하는 이유는 얘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이쪽 회전 방향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치기 때문에 버가 안 생겨요. 이쪽에 모서리 끝단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로를 지금 추가하는 분도 이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못하게 하면 없어지긴 하겠지만 이제 버 같은 걸 제거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역방향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얘를 체크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 경로가 딱히 없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계속 일정하게 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냥 한쪽 방향으로 계속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역방향 하면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경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왕복절삭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방향으로 한 거고요.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조건에 가서 얘를 왕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왕복절삭으로 바꾼 상태에서 경로를 생성하면 자, 왕복으로 하면은 얘가 이렇게 돼요. 지그재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상향 하향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빠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그재그입니다. 지그재그.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떴다 내렸다 하는 게 적죠. 얘는 들쑥날쑥하죠.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절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굳이 뜨지 않고 그냥 왕복으로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향 하향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원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원패스는 한 번에 절삭한다라는 개념인데 지금 얘가 이제 70짜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70보다 큰 거, 80짜리 페이스 커터를 가지고 얘를 한 번에 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가령 이런 공구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쭉 가면서 색깔이 바뀌어서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지나가 버리면 얘가 여기를 지나가면 공구 중심이 대상 범위보다 공구가 대상 가공해야 될 영역보다 클 경우에는 왕복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지나가면서 쳐버리겠다는 얘기죠. 이게 원패스입니다. 한 번에 치는 거. 그래서 원패스라는 기능을 쓰려면 꼭 영역보다 큰 공구로 선택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원패스를 그냥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못한다고 떠요. 한번 해볼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재생성. 자, 지금 현재 이 메시지는 뭐냐면 공구의 지름이 파트 면에 적용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아서 경로를 생성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공구를 크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를 지금 아까 얘를 지금 10으로 했는데 얘를 80으로 하겠다 이렇게 주는 거죠. 80을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다가 8 일단 해보죠. 자, 그럼 새로운 공구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80파이짜리 엔드밀 얘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얘는 생성을 해요. 왜냐면 대상 범위보다 공구가 크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려와서 윗면을 치고 빠진다. 지금 이처럼 절삭되는 부위가 대상 영역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제거를 할 수 있다. 자, 이럴 때 원패스를 쓰는데, 자, 원패스를 쓰는데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네요. 이거는 좌표계를 나타낼 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180도라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0도, 이게 90도거든요. 90도, 이게 180도, 얘가 270도예요. 그 다음에 얘는 0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0도예요. 지금 기본값이 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절삭을 할 때 칩이 이렇게 안쪽으로 튀게 원하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180도로 하시게 되면 방향이 바뀌는데요. 또 뒤로 복사를 해볼까? 또 뒤로 복사를 해서 조건에서 얘를 180도로 하겠다.
체크를 하시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공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근데 아까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죠? 그래서 원하는 형태를, 방향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선호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진입할 때 보시면, 이제 공구 형상을 나선형으로 바꿔서, 자, 보시면, 자, 공구가 내려갈 때 소재가 여기에 있는데 너무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거든요. 사실 이 구간은 에어 커팅이라고 해서 허공에서 절사기송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시간 낭비가 좀 많죠.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맞는데, 이거는 처음에 이제 진입할 때 확장을 110%를 줘서 그러거든요. 110%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100%예요. 100%. 110%가 아니고 110%? 여기에서부터 계산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60%거든요. 그래서 총 합쳐서 110% 계산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한 경로만 감안했을 때 중심 경로니까 여기서부터 50%, 여기서 60%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요. 이거 할 때 보통 이 50%는 빼셔도 되거든요. 이걸 빼면 60%만 확장하기 때문에 여기 10%의 여유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부분이거든요. 자, 가공 경로 오버랩. 이게 이제 두 개 합쳐서 160%네요. 지금 이제 가로 방향 오버랩이 110%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공구 직경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10% 여유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할 때 따로 또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50%씩 줬는데, 이 부분을 0으로 주고 가로 방향 오버랩만 110%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생성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얘는 보면 지금 공구가 이제 100%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공구 직경까지가 100%예요. 공구 지름에 대해서 110%거든요. 그럼 10%는 어디 있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라고 하는 것은 공구 직경이 완벽하게 바깥에 나간 거죠. 이게 절삭되는 그 영역이 100%가 확장이 됐다. 즉 공구 지름이 완전히 바깥에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10%는 Z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약간 여유를 주면서 내려갔다는 얘기죠. 이게 10%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50%를 접근할 때하고 끝날 때를 추가로 줬는데 그 부분을 일단 뺐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10% 정도는 여유를 줘요. 공구 직경에 10% 정도는 여유를 주면서 급속으로 내려가든지 위치를 잡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면서 치고, 빠져나갈 때도 그만큼 좀 빠져나간 다음에 복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접근거리, 이거를 이제 주고 싶으면 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굳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로 방향 오버랩만 110%를 주시면 된다. 자동 각도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각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형상이 이제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 오브라운드 형태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를 작업을 하는데, 여기 값을 한 120 정도 써볼까요? 120에 여기를 20 정도 줬습니다. 20 정도 세게 주고, 자, 얘를 만약에 대상 그 영역으로 잡아봐서 가공 경로 표면 가공을 해볼게요. 여기 잡았어요. 잡고 공구를 18자를 해보겠습니다. 18자로 해놓고 여기를 왕복 형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왕복 형태로 해서 각도가 지금 180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을 하겠죠. 지금 얘가 작업하는 걸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제거를 했어요. 뒷면을. 자,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돌아가 있을 때 돌려볼게요. 이렇게. 자, 돌렸을 때 재생성하게 되면 지금 현재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이 경로를 지금 0도나 180도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자동 각도 사용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면 가장 그 영역에서 긴 부위, 길게 되어 있는 부위 방향으로 얘가 경로를 생성해요. 이렇게 생성한다는 얘기죠. 알아서 형상을 인식을 해서 가장 긴 방향으로 각도를 체크해서 경로를 생성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이 경로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좀 더 아까보다는 좀 더 간단해진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이. 자, 이러한 기능이 이제 자동 각도라는 기능입니다. 자, 경로간 이송 형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틀려보시면, 지금 이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해서 여기서 한번 제거하고 다시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부분을 이제 경로간 이송 형태라고 해요. 이 부분을. 여기 한번 경로가 여기서 끝나거든요. 끝나고 새로운 경로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그 연결할 때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냐. 이렇게 직선 형태로 연결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부드러운 원호 형태로 이동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를 급속, 즉 G00 급속 형태로 이동할 거냐, 그걸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G01로 현재 얘처럼 G01로 이동을 하겠다. 경로와 경로사를 연결하겠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겠죠.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지게 이동하면 고속가공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부하가 걸리니까 이 부위를 각지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원호 형태로 이렇게 하겠다. 여기서 끝날 때 약간 직선이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럼 여기 각져 있잖아요. 이 각져 있으면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고속가공기는. 그래서 이 부위를 이렇게 원호 형태로, R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접하는 형태로 부드럽게. 우리가 코너를 돌 때 여기 각지게 코너를 못 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호를 그리면서 이제 돌 수 있다. 그럼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속 원호 형태, 루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가 여기가 이제 급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속으로 쓰면 좀 위험하죠. 왜냐면 공작물 근처에서 G00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하게 되면 지금 얘처럼 이 노란 색깔로 표현되는 부분, 이게 이제 G00 급속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급속으로 쭉 가버리면 위험할 수 있죠. 일단은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공구가 여기까지 왔어요. 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급속으로 여기서 간다는 얘기인데, 급속으로 가면 문제가 안 될까? 지금 급속으로 가면서 약간 문제는 되지 않네요. 이게 소재가 딱 여기까지 돼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뭐 간섭하는 건 아닌데, 이게 소재가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소재가 있는데 급속으로 가면서 하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은 그닥 좋지는 않고, 필요하다면은 나중에 쓸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급속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급속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로와 경로 사이를 연결할 때 이렇게 급속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그 경로간 이동 형태를 갖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결 경로의 이송 속도를 따로 주고자 할 때, 이거는 가령 이제 이거를 급속으로 하지 않고 이제 직선 형태로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 구간은 절삭하면서 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사실은 절삭은 안 되고 이동하는 거죠. 근데 G00으로 이동하자니 너무 빠르고, 그죠? 빠르기 때문에 이제 G01로 가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여긴 절삭을 하지 않기 때문에 G01이지만 좀 더 피드 값을 빨리 주고 싶다. 평상시는 뭐 100을 줬다라면 한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경로와 경로 사이 연결할 때는 뭐 나는 1000을 주겠다. 그리고 절삭할 때는 다시 100으로 바뀌는 거죠. 즉 여기 경로와 연결할 때만 피드 값을 G01로 하되 좀 빠르게 체크하고 싶다. 그럴 때 여기 조건에서 여기에다가
기존의 이송 속도가 얼마인지 공부해 보시면은 여기다가 내가 100을 줬다 라고 했을 때 100을 줬는데 현재 여기 할 때는 난 1000을 주겠다. 자, 그러면 경로와 경로를 연결할 때는 얘만 G코드로 한번 생성을 해보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10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죠? 100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연결할 때 1000으로 바뀌죠? 다시 또 100으로 갔다가 또 1000으로 바뀌고 또 100으로 갔다가 1000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경로 사이를 연결할 때는 절삭 이동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 방향 경로 확장, 가로 방향 경로 확장이 있는데요. 이게 시작 위치 경로 확장. 방금 우리가 봤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게 이제 세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나타낼 때 이 방향이 세로 방향이에요. 그다음 가로 방향은 이 방향이 가로 방향입니다. 예, 그리고 확장을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로 방향은 이제 내가 선택한 대상 영역에 대해서 50%만큼, 즉 공구의 반경만큼이 확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로 방향 같은 경우는 여기 시작하는 곳이 여기면 여기에서 공구가 완전히 바깥에서 벗어나고 10% 정도의 여유를 주고 시작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접근거리는 처음 접근할 때만, 그 다음에 진출거리는 다 끝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빠져나올 때 그 두 개의 경우에 추가로 확장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택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택 간격은 경로와 경로를 생성할 때 그 간격이에요. 이 간격. 가령 지금 여기에서 스택 간격은 얘가 되겠죠. 스택 간격 75%다 그러면 최대가 75%이기 때문에 75보다 작게 이 작은 간격으로 여기가 이제 경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면 가공 부분은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기타 가공 경로 부분에서 이제 서클밀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클밀이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가 자립하기 할 때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령 여기에다가 자, 20짜리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고정시키고 하나, 둘, 셋, 4개를 그렸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10짜리 원을 그리겠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다 드릴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엔드밀로 들어가서 자립하기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선택하시고 원호 마스크 선택해서 4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10파이짜리 드릴 가지고 뚫어 보겠습니다. 선택 취소, 드릴, 치수는 10. 자, 공구 번호는 2번으로 할까? 2번. 절삭 조건에서는 팩드릴 팩값은 2.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25까지 하겠다. 체크하고 확인하면, 자, 일단은 얘가 이렇게 작업을 하죠. 이렇게. 구멍이 이제 뚫린 거죠. 이게 뚫렸는데, 이 뚫린 자리로 엔드밀이 들어가서 삥 한 바퀴 돌고 다시 센터 위치로 해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서클밀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원호 가공에서 서클밀을 체크하시고, 서클밀도 원호 가공이다 보니까 드릴처럼 포인트를 선택을 해요. 근데 이때도 이제 도형 요소를 선택을 해서 얘네들을 선택을 해 주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정렬이 지금 이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이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지금 포인트가 선택되는 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선택된 거거든요. 아까 정렬 조건을 바꿔서.
자, 이렇게 이제 대상을 선택을 했고, 공부는 10파이짜리 평으로 하겠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일단은 이런 것들은 뭐 다 설명됐던 거고, 선택한 원의 크기가 자동으로 이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20짜리 원이다. 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회전 시작 각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서클미를 할 때 원이 이렇게 대상원이 있으면 90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삥 돌고 다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이 대상 원을 작업하는데 시작하는 위치 각도가 90도냐 0도냐 180도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유값들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황삭, 정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황삭은 잘 안 쓰고요. 자, 정삭 부분을 체크를 해서 정삭을 하겠다.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횟수는 한 번 하겠다. 한 번. 그 다음에 가공 간격은 얼마냐. 어차피 한 번 할 거기 때문에, 여러 번 할 경우에는 간격이 필요한데, 한 번 할 경우에는 간격이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 이송 속도를 따로 주고 싶으면 여기다 따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깊이 가공을 한다라고 치면은 전체 깊이를 체크해야 되고요. 깊이 가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최종 깊이로 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 할 경우, 얘는 깊이 가공을 나눠서 할 경우에는 이걸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공구 유지를 체크해서 센터에서 다시 이송 높이가 떴다 내려올 필요 없이 그 위치에서 바로 다음 그 Z값으로 내려가겠다. 공구 유지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진입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 형태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원호의 센터에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센터 원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에서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려 있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가는 게 좋겠죠.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의 각도가 90도라고 되어 있는데, 직선으로 갔다가 원호를 그리는 이 원호의 각도예요. 우리가 진입복귀에서 이런 내용은 다뤄봤죠. 법선 형태를 할 때는 이제 수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체크 안 했고, 오버랩은 우리가 진입복귀에서도 오버랩을 쳤었죠. 경로가 시작되는 위치를 겹치게 하는 거죠. 자, 연결 조건에서 가공 깊이를 뭐 마이너스 10으로 하겠다 해놓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생성되는 거 보면 센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에서 이제 진입을 했죠. 진입하고 여기가 90도 방향이죠. 나눴을 때 얘가 90도, 얘가 0도가 되겠죠. 지금 90도에서 시작하죠. 시작하는 위치가 90도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으로 갔다가 원호로 이렇게 돌죠. 원호로 도는데 이 호의 각도가 90도죠. 90도. 호의 각도가 90도다. 그 다음에 시작한 다음에 삥 돌고 다시 여기에서 90도 돌고 다시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돌고 복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물론 이제 윤곽가공으로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얘는 한번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이 조건들을 기본값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서클미를 할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깊이값만 설정해 주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이런 형태대로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어디 갔어?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뭘 조건에서 됐고, 재생성을 하는데 왜가 안 될까? 전체 다시 선택해서 도형 요소 하나, 둘, 셋, 넷. 재생성. 뭐 조건이 아까 하면서 빠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90도로 되어 있고, 정사 됐고, 1, 0, 최종 깊이 공구 유지 체크 됐고, 진입 형태는 90도. 원호 중심에서 시작한다. 오버랩은 됐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데, 프로그램이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런지 안 되네요. 그러면은 전체 다시 선택. 하나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일단 조건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하죠. 가공 경로에서
원호 가공 서클 및 체크하고 도형 요소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공구는 이걸로 되어 있고요. 절삭 조건은 기본값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했던 조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깊이값만 마이너스 10으로 하고 확인. 경로액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모두 선택해서 모의 가공 해보면 드릴 작업으로 구멍을 뚫고 그 자리에서 삥삥 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립하기를 할 수 있다. 경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재료 공구 교체 시 색상 변경을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들어가서 돌고 지그재그로 있네. 뭐 이렇게 해서 자립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자립하기는 굳이 정삭을 하지 않지만 바닥을 나는 정삭을 하고 싶다, 또는 측면을 정삭을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측면 정삭을 하고 싶다 한번, 그러면 측면 정삭은 여기 정삭에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2번 해주시면 돼요. 2번. 두 번 한다는 얘기는 한 번 작업하고 작업할 때 1mm를 남겨놓고 작업한다는 얘기거든요. 1mm를 남겨놓고 한번 작업하고 그 다음에 1mm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0.5로 한다든지, 그러면 0.5를 남겨놓고 한번 정삭을 하고 그 다음에 0.5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재생성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렇게 여유를 주고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 0.5 남은 양을 돌고 빠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측면 정삭이 필요하다면. 자, 여기다가 또 깊이 가공을 하고 싶다, 나는 너무 깊이가 깊어서 2번 나누고 싶다, 그러면 지금 깊이를 하려면 여기를 이제 최종 전체 깊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여기 체크한 부분 있죠. 여기서 5mm씩 2번 하겠다. 바닥은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치고 2번 하겠다라고 체크하고, 얘도 공구위치 체크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2번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한 번 하고 또 내려가서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보시면은 정삭을 매 깊이마다 하고 있죠. 정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2번 하고 있잖아요. 2번. 근데 여기 한 번 하고 여기는 황삭만 하고 밑에서 황삭과 정삭을 할 수 있게, 그 얘기는 정삭 작업할 때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하겠다라고 체크하면 여기서 정삭하지 않고 여기서만 정삭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조건에서 뭘 체크하냐면 여기 정삭에서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말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정삭이라고 하는 작업을 최종 깊이에서만 한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한 번 하겠다라고 주고 중삭을 체크합니다. 중삭을 체크해서 한 번 하겠다. 그러면 중삭을 깊이 가공을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삭을 최종 깊이에서만 0.5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보시면은 여기서는 정삭을 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바닥에서는 정삭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도 황삭을 하고 정삭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한번 모의가공에서 보면 내려가서 이제 드릴 작업으로 작업을 해 놓고, 그다음 여기 이제 엔드밀 들어가죠.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았죠. 돌고 나서 또 한 번 내려가서 또 한 번 도는 거죠. 또 한 번 돈다. 그래서 2번 나눠서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2번 나눠서. 이거를 반투명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될까? 이거를 해서 공구 교체 시 정지 체크하고, 여기까지 이제 드릴 작업을 해놓고 2번 하는 거죠. 2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서클 조건에서 여기 처음에 여기에 여기값 주는 건 다 있어요. 가공 깊이 여유라든지 측면 여유. 그래서 서클밀 기능이다 라고 있고, 원호 지름 크기는
이제 내가 포인트를 선택했을 때는 지름 크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 원을 선택하면 그 원의 크기 값을 내가 자동으로 설정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포인트를 선택할 때 여기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체 다시 선택을 눌러서 그 점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점을 선택해 볼게요 하고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건에서 보시면 이 원의 크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점을 선택하느냐 도형을 선택하느냐, 도형을 선택하면 원을 선택했다는 얘기고, 그 원의 지름값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드릴 작업한 그 포인트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립하기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지름값을 내가 입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20이 아니라 25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25짜리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클밀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이제 동작할 때는 보시면 얘는 20짜리 원이거든요. 근데 얘는 25로 원이 커졌죠. 얘는 원을 선택을 해서 20이라는 값이 자동으로 인식을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포인트만 선택했고 그 지름 크기를 25로 입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호에서 아까 설명을 다 했고, 여기서 이제 그 법선 형태 진입하고 그 다음 오버랩 얘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진입을 할 때 지금 보시면은 다 그 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원호 형태로. 근데 여기 진입 형태에서 자, 여기서 이제 법선 형태로 진입하겠다 얘를 체크하게 되면 얘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원호의 중심에서 원호 형태, 원호 방향으로, 그러니까 원호의 중심에서 원호가 시작되는 이 위치 여기죠. 여기까지 그냥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선으로 연결한 건데, 법선 형태다라고 체크하면 이 원호에 대해서 법선 형태, 얘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죠. 법선 형태 거기까지 직선으로 갔다가 여기서 법선 형태로 들어갔다가 원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재생성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호가 시작되는 것에 법선 수직 방향으로 가는데, 이 위치까지는 원호 센터에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법선 형태 원호로 들어가서 돌고 다시 원호로 빠지고 법선 형태로 빠지고 다시 센터 위치로 빠진다 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버랩이라고 하는 얘를 내가 만약에 2를 주겠다라고 체크하면 이만큼이 이 부분에서 이만큼이 중첩되게 해서 끝난다는 얘기죠. 재생성 해보면 얘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지금 보시면 여기서 딱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점은 끝나는 점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빠지는 것도 약간 찌그러진 형태로 빠진다. 즉, 그 경로가 시작되는 위치와 끝나는 위치를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고 약간 이제 벗어나서 오버랩 중첩된 가공 부위가 중첩되게 해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황삭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황삭은 만약에 내가 그 드릴 작업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할 경우, 지금 이제 드릴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죠. 전체 다시 선택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해보면 지금 드릴 작업 한 대에다가 얘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드릴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제 엔드밀 들어갈 때 민날이 먹는 거죠. 내려가서 바로 민날이 먹는 상태에 들어가니까 좀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이럴 때 그 들어갈 때 헬리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이 황삭에 있어요. 황삭에 체크를 해보시면 헬릭스 진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나선을 그리면서 들어가는 거죠. 10에서 45% 정도 주겠다 체크하시고, 여유 간격은 한 0.5 정도 주겠습니다. 이게 크게 주면 헬릭스를 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유를 0.5 정도 주겠다 체크하시고, Z축 높이는 1 재료 상단에서 1mm 전부터 헬리컬이 적용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한 1도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 간격인데, 이거는 이제 황삭으로 측면에 그 몇 미리씩 제거할 거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구 지름의 50%, 이게 5mm씩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헬릭스를 진입을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래? 진입이 실패할 때 어떻게? 다음 수직으로 갈래? 아니면 다음 영역으로 갈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민날이 없을 경우에는 수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꼭 이걸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민날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얘를 체크해 놓으면 헬릭스가 적용 안 되고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헬리컬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를 체크를 해서 확인하시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재생성을 했는데 황삭을 하지 않네요. 황삭을 하겠다라고 됐는데 황삭을 할 만큼의 공간이 안 나오는 것 같네요. 5라고 하는 값이. 그래도 진입 뽑기는 할 텐데 정삭에서 일단 중삭 부분을 꺼보겠습니다. 얘를 끄고요. 끄고 오버랩도 일단 끄죠. 일단 오버랩은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정삭은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정삭을 체크를 하고 중삭 부분만 끄겠습니다. 중삭 부분 끄고 정삭을 0점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황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재생성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작업한 걸 보면 얘가 공간이 상당히 좁구나. 좁아서 아까 중삭까지 하고 나서 황삭할 공간은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램프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들어가고, 최종 깊이가 하고 있는 거고, 최종 깊이에서도 하고 정삭까지. 황삭을 하고 정삭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까지가 램프로 헬리컬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최종 깊이에서 지금 황삭하고 정삭 간격이 얼마 없어요. 여유가 얼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중삭까지 하니까 이게 돌 수 없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었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황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삭으로 한번 했다는 얘기죠.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하겠다 체크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모의감에서 보면 원호 형태로 돌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돌면서 들어가고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다. 자, 나사밀 조건 설정 보겠습니다. 나사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사밀은 우리가 나사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머신센터에서. 나사 작업을, 얘를 지우고요. 자, 여기다가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리는데, 원의 크기를 50 정도로 그려서, 자, 50짜리 나사를 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재 설정을 할 때요, 50짜리 원통으로 소재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사각형 형태로 재료 설정을 하고 있는데, 원통 형상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원통의 축을 Z축으로 하겠다라고 체크한 상태에서, 일단은 전체 형상을 하게 되면 50이라는 크기가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을 한 50 정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50을 입력을 하는데, 이때 이제 소재 설정할 때 이 바닥 위치에 Z값, 여기 위치에 Z값이 뭐냐, 이 Z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Z값을 0으로 하게 되면 0이 여기 있는데 이게 0이다 그러면 위로 이 상단은 Z가 50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Z가 0인 지점이 재료 상단으로 하고, 밑에 여기가 Z가 마이너스 50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위치가 지금 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0을 넣으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0을 집어넣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재료 설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사전에 원통으로 소재가 준비된 상태에서 나사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밀 기능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원통 영상이 미리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나사를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건데요. 가공 경로에서 보시면은 이제 원호 가공에 나사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사밀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나사를 낼 때 사용하는 그 커터가 있어요. 이 나사 피치 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뭐 센밀인가 이렇게 해서도 있고요. 하나짜리 선반에서 내경 바이트 나사 바이트로 사용했던 그런 그걸로도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제 나사밀 기능을 체크를 하시고 이 나사밀 기능도 이제 원호 드릴처럼 그 포인트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포인트를 찍으면 이제 그 포인트만 인식하는데 지금처럼 얘 같은 경우는 원의 센터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의 센터가 인식하면 원의 크기를 얘가 인식을 해요. 이게 나사밀은 원을 둘레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원의 크기를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점 도형도 선택이 됐지만 호 도형도 선택된 걸 볼 수 있어요. 즉 원호의 크기를 인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공구를 이제 뭘로 쓸 거냐인데 우리가 그 나사바이트가 형상이 이게 이제 그 2000 X9인가 상위 버전에서는 이 나사바이트가 지원이 돼요. 이 공구에. 그래서 걔를 선택하면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위 버전에서는 이제 이 공구 목록에 그런 공구는 없어요. 그게 나사밀이라고 하는 그런 공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티커터라든지 이런 걸 응용해서 쓰거나 또는 사용자라고 해서 대상을 이제 이미지를 그 레벨을 관리해서 그려놓은 다음에 걔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공구를 지금 만드는 과정인데 일단 이걸 닫아 놓고요. 자, 평면 보기를 해서 레벨을 하나를 바꿔 볼게요. 우리가 레벨을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100번 해놓고 여기다가 나사 SCREW라고 해볼게요. 자, 레벨 하나 만들었고 사용자 레벨을 100번으로 한 상태에서 자, 1번을 잠깐 꺼놓고요. 자, 여기에다가 공구의 형상을 그려서 그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반용 내경 나사바이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사각 형태를 그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내경 나사바이트가 직경 20짜리를 지금 제가 그리려고 하거든요. 직경 20이면 이제 회전체를 그려요. 그러면 여기가 10이 되겠고요. 10. 그 다음 길이 값은 한 100 정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구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지울 겁니다. 지우는 게 맞던가? 지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60도짜리 나사바이트 형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60도짜리를 그린다는 얘기는 그리고 피치 값이 우리가 2짜리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옵셋을 이만큼을 해요. 이만큼. 여기다 옵셋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옵셋을 한 상태고 트림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가운데에서 60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얘가 30도니까 180도에서 30도를 빼니까 150도가 되겠죠. 150도.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180도에다가 30도를 더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그려지는 모양이 이게 이제 나사바이트 뾰족한 부분 있죠. 지금 걔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게 축을 그리는데 여기에다가 자루 부분이 16파이짜리거든요. 선반에서 사용하는 게. 그래서 나사 형상은 20파이고 여기다가 8만큼 이동한 상태. 그리고 이 길이는 한 100 정도. 이렇게 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 부위를 트림 기능으로 트림을 해서
나사의 회전체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게 맞게 돼 있나? 중복 삭제 한번 해보고, 중복된 부분은 없고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하는 거 아니라서.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이 나사 공구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아까 1번에서 다시 간 다음에 이 작업을 할 때, 그 가공 경로에서, 어느 나사밀 체크를 하시고, 얘를 가지고 나사 작업을 하는데, 공구를 만들 때, 여기서, 새 공구 생성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미지정인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사용자 레벨인가 있는데, 여기다 100번을 한번 넣어볼게요. 100번을 넣게 되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이거를 티커터 형태, 여하튼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팅, 이제 이거는 회전수라든지 그 값이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5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20이 돼야 되겠죠? 20으로 하고, 20이고 이 형태가 티커터로 해야 되나? 일단은 보겠습니다. 티커터하고 20 이게 나올 텐데, 이 지점 20짜리 일단 확인해 보죠. 일단 공구 형상은 20짜리로 저장했다라고 지름을 하고, 이건 이제 나사 ES인데, 이거는 그 내경 나사 바이트는 이가 하나짜리고요. 이가 여러 개 있는 공구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일단 하나짜리라고 하고, 피치 값은 2짜리. 그 다음에 나사의 시작 각도, 이거는 이제 어느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시작할 거냐인데, 일단 기본값 0으로 하고, 허용치 오버컷은 이거는 나사 산의 높이에요. 근데 직경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피치 값을 보통 넣으시면 되겠고, 이 경사 각도는 이제 그 PT, 파이프 나사 같은 경우는 경사값이 있는데, 스트레이트 나사는 경사값이 없으니까 0으로 해주시고, 컨트롤, 이게 보정값, 이게 이제 G41이나 41을 넣고 싶으면 체크하시면 되겠고, 외경 나사 쓰겠다라고 체크하시고, 오른 나사를 하겠다,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가겠다 체크하시고, 진입뽑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가 5로 되어 있고, 직선 길이가 얼마 되어 있는데, 직선 길이, 이 길이 값들이, 여기도 피치 값만큼 일단 빼겠습니다. 피치 값만큼 빼서, 빼는 걸로 하고, 얘가 이제 피치 값만큼 빼졌구나. 5만큼 빼졌으니까 피치보다 크게 빠졌네요. 그다음 접근할 때 길이값, 그 다음에 법선 형태 됐고, 상단에서부터 헬리컬로 진입하겠다, 하단에서 헬리컬로 빠지겠다, 그 다음에 헬리스 형태를 선형으로 출력하겠다, 이게 G01로 출력하겠다는 얘기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 원호 형태로 출력하는 거거든요. 측면 가공은 굳이 여러 번 하고 싶으면 하는데,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재료 상단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5까지 뭐 그대로 그냥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확인을 하면, 자, 평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경로가 시작되는 부위가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이 지점에서 0도인 지점에서 딱 보면은 그 나사에서 저림량이, 이게 이제 외경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저림량, 이 저림량이 지금 피치가 2이기 때문에 1mm거든요. 피치가 2니까 한쪽으로 1mm, 한쪽으로 1mm, 직경으로 따졌을 때 2mm 정도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나사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도는 거죠. 계속 여기서 돌고, 쭉 돌고, 맨 마지막에서도 이제 원호 형태로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형태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구의 모양을 쉐이딩 처리를 해서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까 레벨로 그려놓은 모양이 있죠. 그 모양이 공구의 모양으로 불러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불러와졌고, 얘를 이제 모의 가공을 해서 보시면,
무의가공에서 원통 형상으로 소재를 하고, 아까 최소점, 그 다음에 직경은 50이라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자, 이런 식으로 소재가 된 상태에서 공구가 내려올 때 이렇게 쭉 해서 빠진다는 얘기죠. 정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사가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60도 각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예전에 그냥 슬롯 밀러 해서 그래서 경로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지금 이게 뾰족한 형태로 해서 피치값을 줬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는 공구가 이게 라운드가 약간 져 있거든요. 이 라운드가 졌다라고 하면 깊이값 좀 더 주면 이게 좀 뾰족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는 조절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좀 더 주고 싶으면, 여기 아까 허용 오버컷이 여기가 2로 되어 있는데, 나사바이트 같은 경우는 피치가 이 자리가 산의 높이가 1.19인가 그래요. 1.19 곱하기 2 그러면 2.38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해서 모기가공을 좀 수정을 해보면 이 산의 높이가 좀 더 이분이 좀 뾰족해지죠, 선반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사밀이라는 기능인데, 스트레이트 나사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 스트레이트 나사는 사실은 윤곽 가공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윤곽에서 램프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 응용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PT 나사는 윤곽으로 못해요. 이 PT 나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경사값을 줬을 때, 이게 PT 나사가 경사값 테이퍼비가 16분의 1인가 그렇죠. 그래서 경사 각도를 한 0.8도 정도 주고 이제 생성을 하시게 되면, 그 살짝 이게 그 경사가 져 있어요. 거의 각도가 적어서 별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가 딱 정치수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경사가 약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됐다고 보면 돼요. 그 파이프 같은 게, 파이프 나사가 이 부분에서 정치수가 나오고, 여기는 약간 이제 수축된 작은 형태의 직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면서 이제 딱 타이트하게 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경사값을 좀 크게 줘보면 더 구분이 될 텐데, 여기를 5도 정도 줘보겠습니다. 주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하고 여기 치수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그 파이브 나사가 16분의 1인가 그래요. 1인가 그래서 이거 각도를 계산하면, 어찌 계산하니까 한 0.8도 정도, 0.78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각도를 계산하면 처음 들어갈 때가 좀 작은 직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거 할 때는 이제 먼저 직경값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나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0.8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생하고 모의가공을 해서 보시면, 지금 약간 이제 직경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뾰족하죠. 깊이가 깊으니까. 여기는 좀 이게 뾰족하지 않죠. 이건 깊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정상 치수가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은 약간 이제 그 치수가 작게 나오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사밀 기능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내경 나사를 하시면 이제 내경 나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 나사, 왼 나사, 그 다음에 그 절삭할 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게 할 건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진입복귀 형태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헬리컬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나사가 위에서부터 부드럽게 시작을 하는 형태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측면 가공이 필요하시면 측면 가공을 체크하면 여러 번 나눠서 해요. 그래서 간격을 뭐 얼마를 줄 거냐, 정삭 횟수, 이제 정삭을 2번 하겠다, 체크 간격을 0.5로 하겠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일단 뭐 0.5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0.5를 또 한 번 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연결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나? 살짝 보면 2번 했죠. 이렇게 한 번, 2번, 한 번 지나가고 또 한 번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드릴 조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 드릴은 우리가 이제 드릴 작업을, 보통 탭 작업을 최종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센터를 찍고 드릴 작업하고 면치하고 탭 작업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70에 70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10파이짜리 내가 MC짜리 탭을 내겠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해놓고 일반 드릴 작업할 때 가공 용로에서 드릴 가공 해놓고 원호 마스크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센터 작업 하겠다 그러면 스포 드릴로 하고 이걸로 한다라고 치고 그냥 드릴 작업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지금 80일로 해서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뭐 3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센터 작업 찍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구를 이제 바꿔서 절삭 조건에서 팩트를 하겠다. 팩값은 2로 하겠다. 뭐 깊이는 마이너스 뭐 25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또 여기다가 탭을 낼 때는 또 뒤로 복사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공 경로에서 원호 가공에서 이 자동 드릴을 체크를 하시면 일단은 목록에서 공구를 이제 로딩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인트를 선택하라고 뜨는데 이때 원호 마스크로 대상 선택하는 것은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면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공구 목록에서 현재 선택한 대상 원의 크기에 맞는 것을 찾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할 공구가 작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탭 RH냐 RH냐 코러스 그다음 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나는 정밀하고 하는 거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관없이 RH가 이제 G84가 되겠죠. G84를 최종적으로 쓰겠다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포 드릴 센터를 찍을 거냐 그 다음에 센터를 찍을 때 그 스포 드릴의 직경값을 뭘로 할 거냐 한 15짜리를 쓰겠다. 그 다음에 최대 공구 깊이는 한 3 정도 집어넣겠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목록에 이 직경값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있거든요. 스포 드릴 선택을 누르면 스포 드릴 확인하시면 여기 15짜리가 있어요. 얘를 알아서 목록에서 찾아서 가져옵니다. 15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 스포 드릴로 못다이까지를 처음에 스폿을 찍을 때 면치 값을 감안해서 찍을래 아니면 나중에 분리해서 할래. 분리해서 하겠다. 못다이 값은 뭐 0.8로 되어 있는데 0.8 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그 깊이 값 내가 탭 작업을 마이너스 25까지 하겠다 주시면은 이제 탭 작업 여기까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됐고 여기 선행 드릴은 탭을 하기 전에 센터 찍고 드릴 작업을 하잖아요. 몇 파일짜리 할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8.5로 하겠다. 공구 최소 크기 검색깔 증분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증분을 똑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급 보정이 필요하면은 체크하시면 이제 최종 그 탭에 대해서 깊이 값을 더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관통 형태의 경우에는 깊이 값을 동일하게 주면 되니까 굳이 체크할 필요 없겠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경로를 알아서 이건 센터, 드릴, 그 다음에 탭, 그 다음 얘가 이제 면치 못다이거든요. 얘를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해보면 여기를 사각형, 대각 모서리, 그 다음 소재 두께는 20. 그 다음에 얘를 모의 가공 체크해서 여기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구나. 박스 재료 설정 값으로. 그래서 플레이 하시면 센터 찍고 드릴 작업하고 탭 작업하고 면치 작업하고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순서가 뭐 이렇게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면치를 먼저 주고 탭을 내죠. 그럴 때는 위치를 좀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얘가 밑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좀 쉽게 한꺼번에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를 가지고 G코드를 생성하면 알아서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센터 작업하고 맨 마지막에 탭 작업이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죠.